중립적으로 씁니다. 실제 그 당시에 만주국의 그 군사주의적인 모습이 박정희가 밀리탄트한 어떤 그 아주 밀리탄트하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비아냥거리는 건 없지만 다만 이제 이 군사주의적인 전통이 그때 생겨서 남한을 근대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시 노부스키와 박정희라는 강상중 현마의 실체는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귀태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지는 말아야 했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막 광화문 촛불한데 국회의원데 막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그 산부인과 그림 이상한 그림 그려서 귀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게 다 이 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귀태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시바 료타오라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작가고요. 언덕 위의 구름이라고 해서 일본의 말하자면 젊은 이들이 일본이 이제 그 당시 근대화를 하지 못하면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밀려나서 완전히 이제 이름 없는 국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어떤 각성과 그것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이 엄청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잘 그린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소설이 있고 한 10권짜리 소설이고요. 그 소설을 이 책이 일본에서 2012년에 이제 강상중과 현무암이라는 제1급 학자가 쓰는데 NHK에서 그 대하 사극으로 만들어져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 엄청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의 구름을 쓴 시바 료타오가 귀태라는 말을 잠깐 썼어요. 그걸 이제 이 강상중이 제1급 학자인데 따다가 박정희와 우리나라 만주국을 이제 귀태라고 뒤덮는데요. 한석정의 책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하여튼 핵심은 만주국이 그 당시 경제 발전하던 그 전략이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성공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한정석은. 에커트는 이제 군사주의의 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그 병인 양료부터 시작해서 대원군이나 고종이 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1907년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군대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실패했다라는 얘기. 그게 1차 웨이브였고 군사주의. 두 번째 2차 웨이브는 30년대 만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의 군사적인 어떤 인적 역량, 제도적인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 그게 세 번째 이 군사주의의 흐름인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부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군부의 역할의 뿌리는 2차 웨이브인 만주에서의 그 인적 배양이 된, 인적으로 제도적으로 배양이 된 그 사람들이 결국 활약한다. 이 얘기 다 맞는 얘기죠. 그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중 현무암은 17페이지부터인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기시 노부스키와 박정희, 다다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인가? 이건 일본 고단샤 강당사에서 출간한 흥망세계사라는 책의 18권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이라는 책을 완역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 뒤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박한영이 만주국과 만주 친일파 그리고 박정희라는 해제를 붙인 책인데요. 우선 일본에서 나온 책의 제목과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 내용은 같은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이거는 일본의 그 과거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유산이 무엇이냐를 그냥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이게 조언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이제 뭔가 박정희가 친일파에 완전히 친일파라는 분위기를 물씬 풀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 즉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 사이에 입혀지는데 앞장서온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009년에 출판한
친일 인명사전은 바로 이와 같이 편파적인 단체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약 4,400명의 인물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이 단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2년에는 인터넷에다가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친일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나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랑 10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데 일본이 맞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다음에 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것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 명예훼손을 했냐 안 했냐 하면서 지금 법적인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영상들 중에 내용이 굉장히 잘못되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그때 뭐 신문에도 얘기를 하고 뭐저 이런저런 종편에 나가서 이 영상 중에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영상이 계속 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 올랐던 영상의 내용하고 지금 여러분이 들어간 부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말하자면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좀 근거 없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친일파를 확대 해석해서 그 친일파 때문에 우리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는 식의 인식이 퍼뜨리는 단체가 있는데 사실 친일파 문제는 우리가 그나마 가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위원회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시기별로 친일한 사람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숫자를 합치면 약 1000명 정도의 사람을 그 명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국가가 인정한 권위를 가지고 민간의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같이 저쪽 편 이쪽 편이 같이 의논해서 한 1000명 정도를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친일파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숫자보다 4배 이상 많은 숫자를 찍어놨고 그 숫자에 이제 당연히 이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넣으려고 하는 거고 노무현 때 만든 위원회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맨 위에요. 이 세 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주국이 사회준출의 기회가 막힌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박정희가 갔고 근데 박정희를 기술하는 방식이 이제 이 세 책이 너무 다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한정석 책에서는요. 박정희 개발체제가 만주국의 근대화를 이어받은 사실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면 19페이지에 에커트 책에 관한 평가를 제가 했는데요. 요거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커트 책은 첫 번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두 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와 힘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장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내어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적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런 과업에 자발적으로 또한 동시에 규율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안주에서 박정희가 상원학교를 다니면서 습득하게 됐고 이 정신에 따라서 60년대, 70년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에커트는 하고 있고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물론 요새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리버럴한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 아닌 해석, 국가주의적인 그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를 그래서 저는 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가주의자고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면 시장이 해라.
국가가 역할을 할 때는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게 60년대에 실제 있었던 예컨대 포항제철을 지을 때의 방식, 고속도로를 지을 때의 방식, 온갖 우리가 경제적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이 시장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적절히 잘 조화돼서 이루어졌던 게 박정희 경제개발의 핵심이고, 에코트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강상중 현무암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리자로 떠올라 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데, 이 두 사람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서로 만납니다. 둘 다 정치적 지도자가 돼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두 사람이 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그리 문제될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저자들의 선입견, 이 강상중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강상중은 제일교포 학자인데 엄청 그 우파, 일본의 우파적 성향에 저항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지식인 거를 내세우는 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선입견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편향성이 심각하다. 저자들은 특히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 독재의 산맥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풉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발전, 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사적인 찬사를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는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5.16을 지금 뭐 좌파들이 엄청 비난하지만 실제 5.16 일어났을 때 직후에 장하준,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5.16을 잘한 일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자주국방 중화공업화를 위한 유신체제도 그 당시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유신체제가 있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찬반 투표를 쓰고, 물론 그 찬반 투표가 뭐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유신체제를 지지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발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도 사실 기시 노부스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막 일본 극우의 어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런 평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 객관적 사실을 저자들은 귀태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용어로 비틀어서, 귀태라는 원래 뜻이 태어나선 안 될 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민족문제연구소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거하고, 이 강상중이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 라임이 맞는 거죠. 이 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책의 각 절의 제목마다 귀태가 등장합니다. 예컨대 제1장 제국의 귀태, 제2장 4절 만주강 귀태, 제3장 만주제국과 제국의 뭐 그래서 그 귀태인데, 그 다음으로 가면 1940년 만 23살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한 일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하고, 저는 만약에 23살의 청년이 일본 치하에서 육사를 한 것을 비난한다면 똑같은 비난을 노무현과 문재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유신 앞잡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박정희가 23살에 그 당시 만주군관학교 갔다고 친일파라고 한다면은 29살 나이에 유신헌법 갖고 공부했죠. 유신시대에 무시 붙으려면은 유신헌법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갈봉근 또 한태현 이분들이 쓴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 사람 노무현 문재인이. 그러면 얘네들도 유신의 앞접이라고 공격해야죠. 그런데 박정희는 그렇게 공격하고 문재인한테는 또 노무현한테는 공격을 안 하는 거는 완전히 이중잣대를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21페이지로 가면요. 박정희가 39년 만 22세의 나이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썼다는 혈서. 이게 이제 진짜나 가짜나 혈서 쓴 보도가 정말 이게 진짜 신문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걸 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9년 3월 30일에 만주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실제 혈서를 썼고, 근데 혈서의 제목은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온 혈서, 군관 지원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고,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네가 혈서를 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는 이번에 뽑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그 다음에 또 만주국가학교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서가 만주국가학교에 입학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박정희가 마지막에 일본 제국주의 충성하는 것 때문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혈서를 썼고 그거를 높이 평가받아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한 템포 늦어진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혈서를 썼는데 이번에 안 뽑았어 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거기는 신문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도는 혈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정중히 그 입학이 거부당했다라고 써 있고 이제 실제 있었던 건 그 다음에 또 박정희가 지원을 하고 만주군관에 입학을 해서 거기를 졸업하고 일본 역사 갔다가 44년에 반동군으로 8단에 들어가는 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유신 시절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서 전향서 씁니다. 지금 뭐 신재철 의원과 유시민이 뭐 네가 먼저 배신했니 내가 먼저 배신했니 싸우고 뭐 이해찬이도 전향서 썼던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신 당국에 잡혀가서 맞으면 물리력으로 뭐 전향서 써해서 전향서 썼는데 자기들은 문제 안 삼고 박정희가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육사 가려고 혈서 쓴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잣대를 만약에 박정희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다른 현대사에 있었던 일들에 들이댄다면은 다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고 안 들이대면 안 들이대야 되는데 박정희한테만 지나치게 과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일 청산이 미진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21페이지 중간부터인데요. 계속 이게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비를 건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일 청산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친북 청산을 더욱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앞잡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10여 명의 국회의원까지 포섭한 상황에서 이게 1949년 2월 2일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49년 2월 1일이에요. 이승만은 과거의적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제보다 현재의적 당시 기준에서 공산당에 대처하는 과제가 당연히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만의 이런 판단은 17번 각주에 제가 써놓은 이승만의 담화문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17번 각주 담화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년 2월 2일 반민법 실시를 앞두고 이때가 이제 반민법 실시를 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특별 담화문에서 이 법 때문에 공산 세력이 준동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이승만이 한 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존하여 반민법안을 단속한 빠른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하자. 그러니까 반민법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빨리 친일파를 정리하자. 이걸 만약에 빨리 하지 않으면은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각처에서 살인 방안을 하며 인명의 위태와 지하 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찰관의 기술과 성격이 경찰관의 역할이 없으면 사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민법을 빨리 정리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혼란을 만들지 말고 반민법을 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빨리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던 특경대가 49년 6월 그리고 반민특위 자체가 49년 10월에 해산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친일 청산은 계속해서 오늘은 뭐
이광수 잡아왔다, 내일은 최남선 잡아왔다, 뭐 이러면서 계속 신문에서 떠들면서 나라 전체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할 겁니다. 그러면은 친일청산을 해를 넘기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됐을 공산이 큽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승만이 반면치기를 마저로 빨리 끝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49년 여름까지 난리를 치다가 49년 가을부터 이승만의 노력으로 반면치기가 약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에 6.25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시작된 전쟁에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군에 내주면서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친일 청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6.25 전쟁 나기 2달 전이죠. 남침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박헌영, 그 당시 박헌영은 남노당 총책입니다.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했다는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북조선에서 첫 신호를 보내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할 것이라고 말해서 남침 전쟁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다 문서로 다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DC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책을 쓴 강상중은 이런 사실을 아예 들여다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친일파 청산이 미진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균형 있는 감각이 없고 외눈박이고 그냥 대한민국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주국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모체다라는 것은 사실은 만주국뿐 아니라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발전됐다라는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이용훈 교수고, 이용훈 교수의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런 관련된 전문 학술 논문은 물론 대중보급력 책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여기 썼는데요. 호리라는 사람이 한국 근대의 공업화라는 게 맞아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썼고, 미국에 있는 마이클 로빈슨, 신기록은 스탠포드 교수입니다.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근대성을 근대적인 발전을 시작했다라는 책을 영어로도 썼고 우리말로도 썼고요. 카터 에카트, 아까 소개한 그 사람인데 제국의 후예, 이게 뭐냐면 경성방직이라는 게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놓은 시장에서 돈을 번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뭐 하여튼 이 관련된 글을 하나 썼고, 윤해동이라는 사람은 김용석 교수가 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가 내재적 발전론은 이겁니다. 조선이 자체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 식민지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적인 발전의 길을 뺏겼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가 우리를 수탈해서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식민지 수탈론의 문제는 해방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친 다음에 60년대부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60년대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은 일본이 시킨 거냐 미국이 시킨 거냐. 내재적 발전에 따르면 미국의 식민지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내재적 발전론하고 지금 뭐냐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경제 발전이 식민지적인 발전이라고,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우리 보고 니네 방위금 더 내라고 지금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니네 군사비 이제 돈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미국의 신식민지라고 보고 있는 이 관점이 지금 아직도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미국에 맞습니다. 이 아처 콜리라는 사람이 2004년에 쓴 책의 제목을 보면요, 23페이지 맨 위에 콜로니얼 오리진 오브 모던 폴리티컬 이코노미,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은 식민지로부터 기원이 됐다라고 아예 제목에다 써 있는데 이 책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봐요. 이상해 죽겠어요 지금. 이게 안 보는데 정말 이상한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보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카타 에코트도 이 책을 안 봐요. 카타 에코트나 아틀콘이나 다 미국에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한 놈은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 한 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서로 안 봐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음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 이거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해란 박사님 이따가 풀어내주시고 오지만 사실 만주국의 유산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냈고, 북한은 만주국의 유산을 가장 비틀어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국가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홍구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유격대 국가. 한홍구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북한을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유격대 국가, 그러니까 먼저 만주의 유격대 생활을 하던 김일성이 세운 북한. 그래서 뭐 정통성이 있다 하는 분들이 연결이 되는데 정통성은 별로. 그러니까 만주에서 말하자면 박정희는 그 당시 일본 국가가 갖고 있던 가장 최고급 지식을 가장 잘 습득해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았고, 만주에서 말하자면 일본군에 쫓기면서 생존에 급급하면서 먹고 살던 죽지 않으려고 활동했던 그 김일성이 세운 국가가 지금도 남한에다 공갈치고 뭐 국제사회에 공갈쳐서 삥 뜯어가잖아요. 뭐 밀가루 뜯어가고 뭐 쌀 뜯어가고 돈 뜯어가고. 이게 만주국의 그대로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지금 북한의 실제 모습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무도 집중해서 하지 않고 몇몇 분이 정말 개척자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명림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제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교하면서 박정희는 성공했고 김일성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영삼 기자가 김일성이 이제 가짜 김일성이 6명이 조합된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주가 이제 이중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장자환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이 남한에게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한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이 장자환 측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 25페이지의 사진을 보면요, 그 고단했던 김일성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88 여단대원 시절이 43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맨 앞줄에 있는 사람만 보면요, 맨 앞줄은 소련 사람, 그 다음에 그 앞줄의 왼쪽부터 소련 사람, 두 번째는 중국 사람, 세 번째는 중국 여자, 네 번째는 그 부대의 대장이었던 주보중, 중국 사람. 그 옆에 젊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 옆에 또 소련 사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시 참변 이후에는 이 나라 독립군이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중국 군대, 소련 군대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활동했는데, 이러면은 당연히 국적이 소련이죠. 당연히 국적이 중국이죠. 김일성 국적이 세계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뭐 무슨 항일 투쟁의 뭐 선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비해서 이승만은 일본 국적 절대 안 얻었어요. 무국적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대한민국에 와서 물론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얻었겠죠. 근데 이런 독립운동을 보면서 뭐 만주가 독립운동에 뭐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죽지 않으려고 만주에서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소련의 아우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썼고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생각을 미리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91년에 월남조선에 나온 글인데요. 미국의 당시 서던 일정이 대학의 교수였던 그 분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워낙 좋은 글이고, 사실 박정희는 그래서 일본에 친일을 한 게 아니라 극일을 한 거죠. 우리가 극일을 할 수, 일본을 이길 수 있게, 소니를 삼성이 이길 수 있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막 친일하고 놀고 있는데, 한번 이것만 읽겠습니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 시절의 행적, 즉 일본 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일제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 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별격사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는 친일분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이 있다. 대일, 구력, 외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책임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의상은 군력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 민족 자존의 기림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만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무력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게 되는가? 아직도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박정희를 칭찬한가? 이 글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붕괴하고 편차를 욕할 독자가 많이 있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3040 세력에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설사 약간의 도움이 된들 나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는 흑과 백, 선과 악을 명확히 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흑과 백을 포괄하여 파악하는 정치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더 높은 난제가 왔다. 지난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던 양심 인사들이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보여온 치졸무쌍한 작태도 볼 만큼 봤고 독재자들의 큰 업적들이 세상 돋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이 독재력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우리는 자기 기반 속에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다. 나는 이 글로 두고두고 욕을 먹겠다. 라고 91년에 쓰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에 벌어지는 상황을 30년 전에 이미 내가 본 분이고 저는 이분이 얘기한 대로 등소평이 얘기한 대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만주국 아니라 일본 육사의 정신도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서 발전의 경쟁 상대인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고 이기고 있는 중간인데 이것을 친일파라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40년